네, 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인포맥스디 고란입니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꽉 채운 블록인데요. 디지털 세상과 여러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포맥스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업계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 더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사실 인류 문명이 에너지에 따라서 발전을 네.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석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둘러싼 패권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이 차세대 에너지에 관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에너지 얘기를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대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가장 등장했던 말 중에 석유가 20년 내 고갈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석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석유 고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석유 고갈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석유 피크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한 30년 정도가 맞아요. 맥시멈이다. 그래서 어린 나이 이제 세봤죠. 그럼 내 나이가 이제 40살쯤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막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만화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일 피크론 이제 이게 좀 많이 들어갔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사실 석유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이제 뭐 나무라든지 식물들이 이제 고열에 고압에 노출이 되면서 변성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이제 쭉 올라와서 모여서 가스가 되든지 네네. 아니면 액체로. 이제 액체로 되면 이제 석유가 돼 있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 아주 소수설로는 땅속 어디선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예. 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와서 어딘가 고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요 이론은 이제 상당히 이제 처음 아직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소수기 때문에 네네. 그 대부분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뽑아 쓴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계속 뽑았으면 없어질 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독특한 생태적 환경이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석탄이 만들어지던 네네. 이런 시절에는 나무가 쓰러지면 썩지 않아요. 음. 나무를 소화시킬 이 미생물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지층을 이루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석유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죽으면 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뽑아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세기 이제 중후반 정도부터인데 한 100년 정도 지난 1950년대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끝이 없이 나올까? 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였던 이제 메리언 킹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계적 방법을 이제 구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정이 있는데 네. 유정이 그러면 뽑았으면 어느 정도 보통 나오고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줄어들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유정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 늘어났다 줄어들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쭉 모아서 당시 미국에 알려져 있던 유정들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1956년에 이제 197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의 이제 오일 생산이 원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강 국면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허버트 피크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석유 고갈론의 원조쯤 되는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허버트 개인한테는 참 불운했던 게 56년에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네. 5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가 뭐 영화 자이언트나 이런 걸로 잘 알려진 텍사스의 갑자기 대규모 유정이? 유전들이 마구마구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됐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1970년대 이제 미국 오일 생산량은 이제 한 960만 배럴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
석유 고갈론, 오일 피크론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은 이제 1970년대 이제 과거 이제 성장의 한계라고 했던 로마 클럽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고갈될 것이다. 네네네, 예, 맞아요. 1970년에 나온 책이니까 한 40년 정도 쓰면 없을 거다. 아마 그 책으로 제가 배웠나 봐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그 제러미 립킨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2020년 정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소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고갈론이 계속 나오지만 네. 석유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허버트 론이라고 나왔었던 것도 예. 다 조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석유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기술이 좋아지니까 알죠. 그런데 못 캐는 것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없다든지 네네. 경제성이 없어서 캘 수가 아. 없는데 이제 뭐 배럴당 200달러가 됐다. 그러면 아유 가뿐히 캐야지라고 네네네.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석유가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얼마나 남았냐, 석유가 네. 얼마나 남았냐 이런 그 고갈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에너지를 장기 전략을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석유가 휘발유 가격, 유가 지금 얼마냐 보다 예.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같은 맥락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사실 누구도 모른다는 게 네네네. 정답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국제기구나 전문 연구기관의 이런 것들을 쭉 해보면 확인 매장량, 2021년도 확인 매장량, 확인 매장이라는 것들은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현재 기술로서 현재 경제적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1조 7,300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잠깐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50년 정도 사용할 분량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도 50년 분량이 있으면 한 50년 지나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뭐 얼마나 있는지를 지구로 이렇게 다 단층 촬영해가지고 정확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 기술은 없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제 그 자원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체 대충 이런저런 기법을 통해 봤을 때 석유가 이만큼 있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뽑았을 수 있는 거는 매장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자원량하고 자원량과 매장량이 다른 거구나. 그러면 자원량이 이제 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제 매장량, 자원량 이걸 다 합해서 보면은 네네. 한 6조 배럴이 좀 넘어요. 6조 배럴이 넘으니까 아까 1조 7천억 배럴로 이제 한 50년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200년은 200년, 최소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 문제 없겠다. 네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캐쓸 수 있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기관마다 추산치가 다른데 대략 한 3조 배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조 배럴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현재 원유 전체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꺼내 쓸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아마 못 쓸 거다라고 하면 전체 지금 현재 사용량 등등을 감안해 보면 한 100년 정도는 이제 계속 석유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꺼내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건 기술이 발전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는 건가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옛날에 이제 브라질 앞바다에 보면 이제 거대한 그 석유가 네. 매장돼 있어요. 해저에. 네. 그런데 그걸 캐려고 그러면 3,600m 밑에 바다를 아.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1,000m 이상을 내려가서 네네. 꺼내와야 되니까 네네.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꺼내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도 이제 뭐 북극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거대한 유정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악천후, 그다음 악기상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꺼냈을 기술, 그다음에 비용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놔두는 거지. 뭐 어떤 요인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무한정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갈론이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그 영화 매드맥스 등장하는 막 그런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막 이런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뭐 기름은 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 쓰는 어떤 그런 연료가 필요하다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는 있죠.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예, 문제다. 뭐 안 되면은 옥수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렇죠. 바이오연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석탄 같은 경우는 훨씬 자원량이 많으니까 석탄을 액화시켜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실제로 석탄이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과거 이제 전쟁을 치르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연료를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제 경제성이 없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없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상당히 예, 환경 뭐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드리는 에너지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미래에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셰일 혁명 이런 네.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가 전망을 약간 낮춰잡는 그 기관들 중에 이유가 중에 하나도 셰일 혁명 때문에 뭐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유가가 그렇죠. 이렇게 오를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셰일 혁명, 셰일가스 등의 석유 대체 에너지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뭐 대체 에너지라기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쉐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형태가 다르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비전통적 원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전통적 컨벤셔널이 아닌 넌 컨벤셔널이라고 어. 이제 부르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액상으로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는 베이스나. 데다가 콕 찍어가지고 어. 쭉 뽑아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비해서 이제 그런 액상으로 잘 모여 있지 않고 뭔가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는 석유 자원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래에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캐나다 북부에 많이 있는 오일 샌드라고 오일 부르는 샌드. 예, 쥐어짜면 나옵니다. 아. 그걸 모래를 갖다 놓고 기름이랑 범벅이 된 걸 놓고 네네. 뭐 가열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이 쉐일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비유를 해볼까요? 좀 지저분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는 피지죠. 네네. 피지층이죠. 여드름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유전이 되는 건데, 예, 그 저 여드름 밑에서 유전인데. 이제 그 미세한 석유나 가스들이 이제 그 혈암이라고 하는 이제 퇴적암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석유나 가스들이 위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네. 예,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다가 위에 이제 덮개암이라고 하는 불투수층을 만나면 여기 고여요. 고여서 이제 가스전 유전이 되는데 여기는 밀도가 높아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서 석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쉐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깊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한 군데를 뚫는다고 해서 여기서 펑펑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 50년대부터 계속 이 쉐일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쉐일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원량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꺼냈을 수는 수 없다. 없는, 예, 매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몇몇 분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석유 채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반드시 내가 꺼내겠다라는 의지로 평생을 여기다가 이제 쏟아 부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유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네. 딱 뚫는 거죠. 그러면 네. 이만큼 있으면 정확하게 고기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쉐일 같은 경우는 밑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네. 옆으로 파서 계속 깨 나가면 여기서 갇혀 있던 석유나 이제 가스들이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뚫는 게 아니고 네네. 커브를 그리면서 어떨 경우는 왼쪽으로, 어떨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면서 깨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이제 굴착 방법을 개발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우리가 눈앞에서 봐도 야, 오른쪽으로 좀 가, 왼쪽으로 좀 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땅속 뭐 1,500m, 2,000m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굴착을 한다.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깰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방식은 이제 그 물 기본적으로 네네. 물에다가 이제 몇 가지 화학약품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껌 원료로 쓰는 이제 그런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고압으로 분사를 합니다. 지층에서 그러면 깨지는 거죠. 지층이 깨지면 거기서 오일과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파들어가면 조금씩 나오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굴착 방식이 되게 느리고 힘든 것이라 됐는데 기술이 점점 진보하면서 실제로 전통적인 유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네네.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유전은 여기 석유가 있어라고 해도 알아도 그거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네네. 이제 쉐일 같은 경우는 몇 주면 오. 이제 도달해서 석유 그 가스나 석유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유나 가스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면 회복이 안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한때 가스를 뭐 자급자족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40% 정도는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부터는 다시 생산량이 올라가서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우디? 사우디가 아니고 미국. 미국입니다. 보면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거의 비슷비슷한 예, 삼각 이제 구도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하루에 쉐일로 나오는 생산량이 한 72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미국 생산량의 이제 한 60% 정도. 60%.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통적인 이제 컨벤셔널한 방식보다 오히려 비전통적인 방식, 쉐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쉐일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유정은 파는데 이제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몇 주면 몇 주 만에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오른다. 하면 바로 파면 되는 바로 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쉐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석유 가격을 되게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유정은 한번 캐면 뭐 짧게는 뭐 몇 년, 길면 몇십 년씩 꾸준하게 석유를 뽑아내 주거든요. 근데 쉐일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 파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옆에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 자금도 이제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약간 환경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제 지하수 오염 뭐 이런 문제도 맞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유발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압으로 지층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앉으면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쉐일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안 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진 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탐사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상업적 채굴을 이제 못하게 하는 뭐 영국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쉐일 같은 경우는 원유에 비해서 되게 많은 나라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매장량으로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물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일을 캐려면 일단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중국의 지금 그 쉐일 매장지는 주로 물이 석유보다 비싼 서부 저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요즘에 쉐일을 이제 캐려고는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쉐일에도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캐면 금방금방 촉촉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쉐일층들은 벌써 다 써먹었고, 이제는 그렇게 탄력성이 좋지 않은 것들만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겠죠. 미국이 복받은 게 진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뭐 꺼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하늘 뭐 쉐일층도 보유하고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이른바 재생에너지잖아요. 뭐 수소 같은 것들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라는 것들을 이제 석유라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원유가 왜 중요하냐, 석유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에너지원인데 이제 연료로서의 어떤 에너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 보면 원료로서의 또 석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이제 원유가 100이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60%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원으로 쓰여요. 40% 정도가 이제 뭐 휘발유, 뭐 경유가 돼서 자동차를 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난방으로 쓰이거나 뭐 요리를 하는 데 쓰거나 뭔가 이제 열과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고 40% 정도는 이제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원료로 쓰이나요? 원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 난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석유 아니고 다 굴릴 수 있게 됐고라고 해도 필요하구나. 한 40%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체 석유 소비량의 40% 정도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뭐 각종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계속적으로 석유라는 자원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석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좀 떠맡는 이제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뭐 전기를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거를 대체하겠다라는 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이제 가스로 조리하는 게 아니고 인덕션으로 그렇죠. 예, 이제 가겠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짓을 하지? 뭐 석유를 해도 가스를 그냥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가 깨끗한 연료라고 하지만 이제 생산 그다음에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네네네. 계속 배출이 되니까 아예 전기로 돌리면 없잖아요. 네. 예, 환경 문제. 일단은 없죠. 예, 문제는 근데 일단은 없다. 아. 그 전기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들 아.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주로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네네네. 화석 연료를 통한 이제 전력 생산 방식을 음. 대체하는 쪽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비싸다라는 네네. 인식이 되게 많지만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이미 이제 석탄 화력이나 뭐 가스 화력보다 싸다. 보조금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최근 들어서 연료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네. 천연가스 가격이 몇 배씩 오르고 석탄 가격도 몇 배씩 오르고 원자재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되게 재미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게 원가 요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은 공짜죠. 일단은 원료는 없잖아요. 네네네. 예, 원료비는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발전 비용 전체 비용을 따져놓고 보면 더 싸다라는 게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상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점점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현재 만드는 건 다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침에 그 생활을 시작하면 전기 수요가 막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도 돌아가죠. 열심히 네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는 다 그 리얼 타임으로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요. 예. 그러면 전기가 남으면 어떡하지? 저장해야죠. 저장해야 되는데 네. 전기가 저장이 잘 되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 저장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태지. 저장이 안 됩니다. 잘.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라는 것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양수 발전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밤에 이를테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중에 이제 쉽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없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 네네.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끄고 다시 켜려고 그러면 이제 최소 뭐 몇 주, 네. 몇 달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다 잠자서 전력 수요가 줄어도 돌아가야 되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남는 전기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냥 버리냐?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펌프로 물을 올리는 거죠. 밤에. 그래서 위에다 올려놨다가 낮에 그 물을 내리면 수력 발전이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만 이제 겨우 저장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점점 대규모가 되니까 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ESS라고 예, 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발전소 옆에다가 ESS를 갖다 놓으면 네, 저장하면 된다 생각은 하는데 네. 문제는 ESS라는 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방전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일각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 자동차 네네. 관련 화재 예, 그러니까 ESS를 이제 전기를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꺼내 쓰고 다시 충전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ESS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거길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몇 달, 뭐 몇 주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이제 잠깐 넘치는 전기를 지금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아니 며칠 정도 있다가 쓸 때 이걸 쓰자라고 하면은 괜찮은 방식인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도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제 뭐 휴일날 전력 수요도 별로 없고 이런데 갑자기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잘 불어서 네. 재생에너지가 쫙 올라오면 많아지면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갖다 놓을 데가 이제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사람 마음대로 이걸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전력망에 이제 상당히 부하를 갖다 줍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보통 블랙아웃 예전에 한번 뭐 우리나라도 네네. 겪었었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라고 하면 보통은 전기가 부족해서 네네네.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이 전력망이 유지되는 건데 수요가 갑자기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도 네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 예, 그러면은 이 망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전기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일부 있다고요? 지역에서 가령 이를테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제주도죠. 아, 제주도 얘기 들어봤던 것 예,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산업시설 이런 거 없잖아요. 주로 다 관광객들. 음. 근데 관광객들은 다 이제 낮에 아침 먹고 나면 다 놀러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전력 수요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바람도 불고 네네. 태양도 좋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죠. 음. 근데 제주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전기가 갈 곳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긴급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전기가 만들어진 전기가 전력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전남 지역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태양광. 거기 이제 과거에 있던 염전 이런 그걸 활용한 예, 그런 재생에너지. 활용했으니까 대거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지역에서 소모할 만큼의 이제 대규모 산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멀리 보내면 되지 않냐. 네네네네. 예. 근데 보내는 건 다 송전 선로라고 하는 전기는 무선으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설비를 깔아야 되는 설비를 깔아야 되는데 내 땅 위에, 내 집 위에, 내 동네 주변에 고압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건 반대하죠. 누구도 원치 않은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송전 선로를 확충하는 작업은 되게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만들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전력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추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송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장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송전은 일단 쉽지 않은 문제니까 제껴놓고 이게 저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배터리 네네. ESS를 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거를 수소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맞아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굳이 이걸 또 전기로 만들었다가 또 이걸 또 수소로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소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공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네. 하다 보면 부생 수소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에다가 투입을 하면 이 전기를 생산하고 물밖에 안 나오니까 완벽한 청정 에너지 그래요. 자원이 되니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료 전지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일부러 만들어 보자. 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이제 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기 분해가 돼서 네. 그러면은 H2가 예, H2가 오르. 그렇죠. 산소와 이제 수소가 나오니까 그 수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블루 수소, 예, 그린 수소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청정 수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재생에너지와 세트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소는 저장성이 좋아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수소는 어떻든 간에 이제 가벼운 기체고 뭐 많은 압력을 가해야 되지만 현재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체다 보니까 저장에 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많이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전기를 이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낮아도 그 과정에서 있어도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정부가 너무 홍보를 잘한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수소 강국하면 약간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에서 뭔가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석유화학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수소 자체가 이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볼 여지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정부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포커싱이 묘하게 좀 그 수소 자동차 쪽으로 네네. 엔드 유저로 좀 가 있어가지고 수소 자동차는 우리가 강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딱 두 곳 있죠. 현대와 도요타. 예, 그래요? 예, 두 개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굴릴 수 있죠. 전기차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차도 뭐 충분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기술적인 역량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다라는 문제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로 수소 경제로 전환되고 네네. 수소차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이것들을 이제 저장할 방법이 이제 수소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소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쓰자. 이 뭐 해야지.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비싼 이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기술 투자를 네네.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중차량들 이제 규모가 트럭 큰 같은 트럭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는 수소차를 이제 이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굴리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수소는 이 원자 기호가 1번이잖아, 원자 번호가.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도망가기 쉬운 음. 친구죠. 그러다 보니 저장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음.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장을 하려면 아주 고압으로 눌러놔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는 그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해안 지역하고 가까이 있어야 각 되구나. 서울에 있는 지역하고 수소 원가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서해안에 있는 서산,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뭐 울산이나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여수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 수소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수소차를 보급을 했으면 차라리 훨씬 더 타당한 어떤 지역 내 생태계가 잘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는 서울. 억지로 서울에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국회의사당 한 켠에 이제 네, 만들고 그것도 이런 서로 식으로 막 예, 싫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또 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수소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 그러면 수소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사실 진짜 수소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안 쓰고 다 전기로 이제 바꾸면 네네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로 충당할 수 없는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공정들이 많습니다.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네네. 시멘트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기를 통해서 열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스나 석탄을 계속 떼면 또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수소는 연소가 되니까 네네네. 예, 수소를 태우는 거죠. 고열을 내는 아. 업종을 위해서. 그래서 영국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제 국가 수소 전략을 읽어보면 수소를 왜 쓰냐? 네네. 그러면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열의 대량의 열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 이제 수소를 쓴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를 굴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꼭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 그 영역들, 즉 높은 열이 필요한 지역들 그 산업 부문에서는 열을 뭘로 낼 것이냐? 그러면 수소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가 남아돌면 이거를 뭔가 저장을 해놓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안으로 뭐 수소 아니면 수소를 한 번 더 가공하면 이제 암모니아도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의 이제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소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당장 이제 뭐 수소차를 예, 뭐 전체 차의 뭐 10%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수소 전략을 지금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 수소 전략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제 저장에 관한 사항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럼 뭐 그린 수소, 브라운 수소, 뭐 블루 수소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쓰지? 그러면 일단은 연료 전지를 통해서 자동차를 굴린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집에 이제 가정용 보일러를 대체해서 열이 많이 나는 그 연료 전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이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그럼 저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들자 말자 바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면 뭐 저장이 필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로 굳이 만드는 것들은 뭔가 저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인데 그러면 그 저장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옛날에 다 쓰고 나면 가스전. 여기다 그냥 밀어놓습니다 보면. 그러면 뭐 좀 날아가고 어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압력이 있고 예, 저장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어놓으면 그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조금 남아있던 뭐 가스나 석유도 다시 캐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비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다 저장조차도 이제 돈을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얘기하면서 떠올리는 건 당장 떠오르는 건 사실 한국전력이거든요. 예. 우리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하면 바로 또 떠오르는 건 야, 이 어마어마한 부채예요. 게다가 이 한전 부채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한전이 부채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한전채를 너무 찍어서 채권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원인까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한전 부채 문제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 의문인데. 아니 뭐 방안은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원가에 그 기반해서 네네. 원가만큼 올리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내리면 다시 내리면 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다들 정치적인 이제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에너지 기본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왔냐면 뭔가 이제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네네. 공공 부문이 그거를 끌어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보면은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음. 석탄 가격이 급등해서 전력 원가 요인이 이제 막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한전이 끌어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자를 네네. 몇 년을 봐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전기 요금을 올려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이클이 꺾어지면 이제 그뭐 원가가 석유 내려가죠. 가격이 쭉 내려가죠. 근데 전기 요금은 안 내려요. 음. 그러면서 적자를 메워요. 그거를 적자를 이제 메우는 방식으로 왔는데 올해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유화 해버렸어요. 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맞아요. 예, 상폐해버린 거죠.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든지 예,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한국전력이 이제 꿀꺽 해라라고 하니까 한국전력이 작년에도 이제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한 20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거라 같다라는 이제 한전 관계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지금은 뭐 25조, 30조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에너지가.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전력 가격은 안 오르니까 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적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 적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LH 그또 뭐 100조 원 네네네, 뭐 적자였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실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LH에서의 적자라는 것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현재 땅이 안 팔려서 그렇지. 그리고 그 땅 가격이 낮아서 그렇지. 이 땅을 뭐 어떻게든 팔면 돼. 파이어 세일이라도 해서 하면 한꺼번에 전체 부채 뭐 한 40~50%는 끌 수 있는 거였죠. 근데 한전이란 팔게 없어. 저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전력 요금의 현실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 40% 정도 아마 올려야 될 거예요. 40%나 적어도. 예. 감당이 안 되네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한국전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한국전력이 보통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한국전력은 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 유통회사인가요? 예, 유통회사죠. 송배전, 독점적인 송배전 기업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든 전기를 사와야 되고 그걸 소비자한테 넘겨서 그 사이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건데 문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전망이 부족하다. 네네네. 그러면 송전망을 만드는 주체는 한전이에요. 예. 근데 한전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가 안 되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한 전력을 잘 공급해주는 좋은 망인데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정전이 없는 망이에요, 우리나라.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너무 과잉 이제 품질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뭐 원자력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대규모 발전소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재생에너지. 여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거는 또 상당히 다른 문제로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사람이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 왈칵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럼 여기에 맞는 전력망을 새롭게 이제 구성하는데 막대한 이제 비용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 투자의 주체인 이제 한전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안 되면 실제로 이제 2030년, 2040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다 재생에너지로 뭐 상당수 커버하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안 하냐 그러면서 그런 명분을 토대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 미만이면 뭐 추가로 관세를 내라 뭐 비용 상승을 부담해라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을 누군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발이 돼야 되는 한국전력 뭐 손발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돈도 벌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으면 미래를 갉아먹는 지금 그러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한 번은 이제 감내해야 될 거고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완화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결국 현실화 시켜야 돼요. 현실화. 현실화를 시켜야만 전력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고 원가 요인이 반영이 돼야만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한 또 다양한 신산업들이 등장을 하고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이제 사람조차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전력요금 현실화를 하고 전력요금을 예,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나가면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실시간 어떤 수요 변동에 맞춰서 변동폭도 이제 늘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더 당연히 비싸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낮춰고 이런 식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전력요금이라는 것들을 잘 쓰면 산업정책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네네.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 지어지는 IDC 보면 엄청 크죠. 네. 축구장 15개, 20개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수도권 지역에 많이 들어서는데 수도권 지역에 꼭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전력 요금이 차등된다. 이를테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넘쳐나서 어디다 보낼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제주도 또는 뭐 전남 이런 지역에 놓으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전기요금이 싸고 대도시인 서울은 이제 비싸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다 이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 재편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해왔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바꾸기 싫은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지금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단순히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그만 발행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해라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문제까지 같이 덤으로 해결하는 좀 그런 좀 넓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에너지 기본권 문제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해결하는 거고 전력요금 현실화하는 방향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것도 다 이제 그 공공부문, 공기업들한테 떠넘기는 형태잖아요. 네네. 보면은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요금 할인. 그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다 누구나 쓰는 만큼 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만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뭐 각 영역별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차등화된 네네. 요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싼 지역과 싼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전기를 절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력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너무 싸니까 그냥 뭐든지 다 전기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하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문제.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결코 싸지 않다.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그렇게 싸게 하니까 이게 한정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오해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대형 할인점 뭐 이제 외국계 대형 할인점에 가보면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안심이고 똑같은 등심인데 네. 저쪽에 가면 훨씬 싸요. 왜냐면은 수입산. 아니요, 똑같은 수입산인데 네. 이쪽에는 소비자용으로 이쁘게 다 발고를 해가지고 정형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는 통째로 그냥 크게 잘라놓은 것들을 네네네. 갖다 놓죠. 내가 가서 잘라 먹으면 훨씬 싸요. 산업용 전기는 이런 전기예요. 아. 내가 그거 전기를 고압으로 들어오는 거를 내가 변전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안전 설비도 갖춰야 되고 기타 등등 써먹기 위한 것들은 그냥 도매로 넘길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일반 가정용 전기는 이제 220V까지 쫙 낮춰가지고 쓰기 좋게 딱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 물건을 한 10,000개쯤 사는 고객하고 네네. 1개 사는 고객하고 다르죠. 가격이 다를 수밖에 네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전력이라는 건 대부분 어떻게 보면 10,000개쯤 사는 예, 거죠. 10,000개, 100,000개쯤 사는 이런 고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혜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격차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해를 했네요. 아,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하는 문제가 사실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한 이제 신박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환경노동자들이 네. 전기 먹는 하마다. 네네. 저렇게 쓸데없는 데이터 쪼가리 만드는데 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냐? 네. 라고 하는데 또 이 비트코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남는 전기, 잉여 전기를 버리지 마라. 네. 그걸 가지고 채굴기를 돌려라.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면 이른바 그 전력의 금융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앞서 말씀하신 한국에서는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거기다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을 생산하는 거기 근처에 뭐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싼 전력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텍사스에서 지금 여름에 약간 굉장히 많은 그 전력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랄 때는 채굴장 끄고 대신 보조금을 주고 이제 남아돌 때는 채굴장 켜서 이제 돌려서 이제 채굴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 어떻게 보면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죠. 아까 뭐 전라남도 그다음에 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균형할 때 대량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면 이제 그 균형점을 찾아주는 네네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뭐 정말 이 기존 송전 솔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서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주 양호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전력 소비처인 해안 지역까지는 수천 킬로로 멀죠. 해야 되니까 네. 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사실은 풍력 발전기는 돌아도 송전솔로랑 연결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수력도 많고. 네, 수력.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데 네네네. 예. 이거를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난 쉴게라고 할까요?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좋은 타이밍 찾아왔는데 갑자기 전력이 부족하니까 너 하지 마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난 이걸 해야지라고 당연히 이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그 무엇인가를 만들었던 그 대상이 이제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그런 전자 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뭐 전기를 다 소비하는 어떤 업종이다 그러면 차라리 IDC가 차라리 저는 더 나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혁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한 20년째 좀 듣고 있지만 예 최근에 거래소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서 이제 분산 원장은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래는 다 집중화돼 있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대상으로서 어떤 남는 전력을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채굴이라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하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적 부로 보면은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최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아마 전제가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비트코인이 이른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네. 거고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사회적으로라고 네.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고요. 앞서서 저희 인포맥스 D에서 소개했던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시면 이 주장과 조금 다른 주장이 소개돼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략 수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주제이긴 한데 네. 이런 큰 주제 에너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에너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이 에너지와 또 전기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됐든지 간에 첫 번째는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같은 뭐 에너지, 같은 석유, 같은 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율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에어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보면 훨씬 적은 전기를 소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제 효율 향상에 관한 작업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후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다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니고 전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원자력은 좋고 재생에너지는 네네. 뭐 어떻고 뭐 이거 할 거 없이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뭐냐. 전력망이라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탈탄소 이런 것들을 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너무 편견이 강해졌어요. 가령 이를테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사실 같은 친구거든요. 탄소 발생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 둘이 먼저 이제 석탄 그 다음에 가스를 공격을 해서 이쪽 비중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늘리는 어떠한 이런 연합군적인 역할, 서로가 서로가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이제 서로를 이제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을 곳이 없거든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몇 곳에다가 더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되지 않냐 쉽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나 지질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 한반도 10만 제곱킬로미터 내에서 이제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한 2곳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반대뿐만이 아니라 네. 환경적으로도 한정적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앞으로 한 8개를 더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현재 수준만 유지하는 것도 사실 벅차요. 예. 그러면 결국 나머지 전력 수요를 뭘로 채울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가스,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력이나 에너지 하면은 에너지 믹스, 전력 믹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 특징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장점을 끄집어내고 단점은 서로가 보완해주는 식으로 가도록 편견을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너무 편견이 이제 많아졌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식의 변환 작업에는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예, 돈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오르면 안 돼. 오르는 건 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는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서 지난 70년 동안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이 전환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에너지가 인류 문명사를 움직이는 핵심 근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참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두 가지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점,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위원님.